예, 문재인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최근에는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내용 좀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취재 중인 정치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또 경제 분야는 그렇습니다만 대북과 대미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북한 미사일이 계속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악재다 이렇게 평가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북한 미사일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국제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북한 미사일 실험 혹은 도발이 허용내인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규탄 메시지를 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역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좀 톤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서 좀 비핵화 협상을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한미 양국, 특히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북한의 도발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 역할이 지금 중요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문 대통령이 며칠 전 KBS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면은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지금 당신들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방식,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가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빅 이너프 딜,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 협상 방식인데요. 통 크게 단계적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기자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은 유엔 안보리가 즉각 회의를 개최를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이번에는 왜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일단은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하면 다른 나라의 영역을 위험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예. 북한의 지금 최근 실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영토 내 영역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터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공교롭게도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던 날짜가 미국이 미니맨이라고 예. 미국의 ICBM을 실험했던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약간 단거리 자국 영토로 수호를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국제 관례상으로 그런 실험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문 대통령 그 KBS 대담에서도 경고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국당이라든지 야당 쪽에서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너무 온건책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인데 예. 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떨까요? 문 대통령 의중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할까요? 지금 북한과의 사실 저희가 북한 쪽에 쓸만한 카드가 그다지 없습니다. 국제 제재가 워낙 지금 현재 탄탄한 상태고 네. 북한에서는 국제 제재 상태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제재를 한다든지 네. 뭐 추가로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북미 협상 과정을 추진해 가면서 촉진하고 그걸 중재하는 그 정도 이제 역할에서 네.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았죠. 예. 야당은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봤습니까? 야당 평가는 좀 어땠죠? 야당 평가는 상당히 받겠죠. 그 뭐랄까 핑계만 대고 있다. 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네. 외부 요인에만 핑계를 대고 있다. 좀 네.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KBS 기자가 오히려 화제가 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묻혀버렸던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말이 전도되네요. 예. KBS는 별도 그 선발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걸 뽑는데
예, 저도 거기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자분이 특별히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그 기자의 특성상 그 인터뷰어에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게 약간 인터뷰할 때의 약간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비춰질 수 있었지 않았나. 예, 나름껏 뭐 소신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뭐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상처, 경제 안 볼 수가 없겠죠. 소득주도형,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한 다음에 국가 경쟁을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국민들 소득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와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입장을 좀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IMF가 요즘 내놓고 있는 그런 주장 같은 게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과 몇몇 국가들에게는 국가 재정을 좀 많이 써서 그 복지 같은 건 많이 늘려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IMF 같은 경우는 20년 전 저희 외환위기 상황 때 가혹할 정도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지금의 그 비정규직 사태를 좀 초래했던 그랬죠. 원인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마저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할 정도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정부 현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 좀 반대인데 그 예. 원인 분석을 하면은 보수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진보는 또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업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경제 자체를 망쳐버리고 있다. 네. 잠재 성장력 자체를 많이 죽여버렸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특히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로 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그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과 그 성장을 위축시켜서 청년 실업을 결과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네. 비판입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지금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한 게 분명한데 노동시간이 줄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됐다. 지금 버스 그 파업도 있죠. 그것도 예.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52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분들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파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버스 파업 같은 경우 지금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정 협의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당정 협의보다는 일단 노사 간에 지금 아직 협의들이 전국 단위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정 협의는 약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 연기됐고 예. 그럼 버스 파업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물론 출입은 아닙니다만. 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사 간에 타협을 하고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면은 안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일단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약간 우회적으로 버스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진보 진영과 그 보수 진영이 또 다르고 예. 현실과 또 논리가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가지고 갈 그런 숙제가 아닌가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예. 순식간에 지났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진행형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 처음엔 상당히 높았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은 종이 비행기랑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높게 던졌다가 그게 바람을 타고 흔들리면서 점점 떨어지는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특히 5년 단임제가 더더욱 그런데요. 네. 그 현재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최근 지지율이 47%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시기 그 취임 2년차 지지율을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에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지지율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이슈가 있었죠. 예. 예전엔 북풍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정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북한의 그런 무력과 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이제 북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뭐랄까 상수가 돼버려 가지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렇게 쏘면은 정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또 보수 언론이랑 보수 진영에서
안보 불안 같은 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지지해달라 약간 그런 식의 패턴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북한의 그런 거를 도발을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또 최근 어떤 RN리서치였나요? 어떤 여론조사 그 결과 나왔는데 예.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과는 대화를 풀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그런 위협 같은 게 있었는데 뭐 힘으로 뭐 응징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은 한 10%대인 것 같고 과반수 이상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정치인들보다는 국민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예. 자, 경제 문제 이거 뭐 계속 말로는 뭐 해결하겠다, 접점을 찾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해야 될 텐데요.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서 지금 혁신성장 드라이브라는 거를 좀 걸고 있습니다. 예.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신산업 성장을 이끌고 시장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기기나 인터넷 전문은행, 수소경제 로드맵 그런 외부 행사를 다녔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해당 분야는 사실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기업들 위주 정책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도 있긴 하는데 네.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협력할 만한 그런 일종의 편대라 그래야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를 직접 육성해서 이제 취임 3년차 이후부터는 국민들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예. 노력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적폐청산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예. 문재인 정부 하면은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것으로 전면에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전에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적폐청산은 한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 말까지 계속 갈 것이다. 예. 그 KBS 대담에서도 적폐청산은 뭐 딱히 뭐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발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기구나 적폐청산 TF 같은 게 바로 구성이 돼서 과거 정권이 잘못한 점들을 좀 파내고 있고 예. 또 그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죠.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적 청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과거에 비하면은 좀 어느 정도 진도는 있지 않았나. 다만 제도적 개혁이 좀 문제인 거죠. 아직은. 예. 예. 제도적 개혁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뭐 공수처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 말씀하신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좀 사퇴시켜라 인사 문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압박이 많았는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조국 수석을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육탄막 방어로 막았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도적 개혁이 완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좌초될 것인가 예. 그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지금 민정 1기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예. 제가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처음에 봤을 때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페이스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이 현 정부의 안티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좀 저런 말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박상기 장관이 어젠가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니까? 조국 수석의 검찰개혁입니까? 글쎄요. 그거를 나누기가 애매한 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관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거를 듣고 그래 그런 식으로 가자.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원래는 검찰을 컨트롤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위 검찰 출신들이 많이 왔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 그거를 넘어서서 교수 출신, 그것도 사실을 안 본 교수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넣은 거죠. 검찰 컨트롤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개혁만 하겠다. 사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을 넣은 것 같고 예. 또 조 수석 페이스북 관련해서 그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기조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충분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조 수석이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직접 전면에 나선 거는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컨트롤 서치를 안 하고 그냥 놔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국 수석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친문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KBS 거기서도 입장을 바뀌셨는데 그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사실 조 수석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고 외모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어디 일각에서는 그 국회로 진출한 다음에 그 대선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의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만둬서 부산 쪽에 부산이나 강남으로 출마를 해야 한다. 좀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아예 검찰 개혁을 마칠 때까지는 사법 개혁, 그걸 마칠 때까지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총선설은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예, 조 수석도 사석에서 자신이 그 출마할 가능성이 0%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이 기자가 뽑아온 그 중간 제목을 보면은 사라진 중도층 촛불 정부의 과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집약해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죠. 지금 이제 총선까지 한 11개월 정도 남았고요.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레임덕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레임덕이 대통령의 권력이 많이 이제 힘을 잃는다 그런 뜻인데요. 절루기는 오리. 네. 그런데 레임덕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네. 40% 후반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초반 혹은 30% 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고 다른 노선을 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대 좀 그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그 탈당을 요구하고 노 대통령이 탈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이 분열되면서 2007년 대선에서 아주 참패했었습니다. 그 이후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그 대통령과 그냥 각을 세운다, 길을 달리한다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의 압도적인 대권 잠룡이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다 있었는데 뭐 앞에 두 분은 좀 뭔가 많이 흔들렸고 네. 박원순 시장도 요즘 존재감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면 이낙연 국무총리랑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정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레임덕이 벌써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한다면은 그때면 또 모르겠죠. 레임덕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미래 권력에 기대는 것도 있지만 정권이 다 가면서 대통령 리더십이 약해지고 정부 부처가 각자 딴소리를 내고 엇박자를 내고 말을 안 듣고 예.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건데 이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 유시민 이사장 그런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라면은 대선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정이지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인 거고 또 레임덕 같은 경우는 약간 야당과 보수 언론의 그런 프레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개혁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도 이 정권은 끝났으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료 집단에도 이제 레임덕이니까 니들도 그냥 복지부동 해라. 예. 그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 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는 좀-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 예, 그걸 좀 그런 조심해서 국민들도 봐야 될 것 예. 같네요. 자, 촛불정부의 과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역시 초심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그때를 좀 회상해 보시면은 여야 할 것 없이 70% 이상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진보 보수 진영을 따지지 않고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당시 그때 촛불 열망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또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금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촛불 정부라면은 이런 초심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했는데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이 정도 지지율, 이런 정부가 들어설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상당히 반색했고 또 기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성공이죠. 야단 맞을 것은 맞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좀 제대로 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의 이슈 확인하겠습니다.